이제 크리티컬 솔루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수한 학생들, 혹은 아니면은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1, 2월 달까지는 물리화학 좀 듣고 그랬으면은,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리고 항상 문제 풀기 전에는 간략하게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좀 할 거예요. 물론 뭐 본강의 수업처럼 뭐 엄청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라, 혹은 뭐 여기에 이런 바탕이 있다 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크리티컬 솔루션의 앞쪽에 있는 이 본강의 요약해 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다 거의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사실은 크리티컬 솔루션의 이 앞에 요약된 부분만 다 시험장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사실 시험 붙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가 정리가 안 돼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벽하게 암기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실제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양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게 저것도 머릿속에 못 넣고 가나. 근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저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앞에 부분 정도는 계속 반복 학습해가지고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하시고, 이게 다 정리가 되면 거기서 이제 외연을 갖다가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을 확실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솔루션의 문제 파트는 작년하고 달리 스텝 1, 스텝 2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눴어요. 스텝 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쉬운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쉬운 문제는 우리가 뭐 기출 문제도 쉬운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죠. 기출 문제 쉬운 쪽에다 조금 포인트를 맞춰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문제는 수업은 만약에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날 거예요. 뭐 질질질질 안 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복습도 막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그냥 오늘 내에 복습해서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강의 1시 이전에 끝날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복습하고 오늘 배운 건 그냥 끝낸다. 여기에 나왔었던 공식들 다 암기한다. 그 다음에 다 이해하고 지나간다.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기체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상기체가 만족시키는 법칙들을 여기다 쭉 써놓은 거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정확히는 부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부피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샤를의 법칙은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부피에 관련된 법칙, 몰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하고, 그럼 비례상수 하나만 필요하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기체상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PV는 이코르 NRT라고 얘기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항상 만족시키는 기체를 바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기체가 이상기체다? 인력도. 이상기체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와 달리 인력도 없고 반발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거죠. 기체 상수는 두 종류가 있죠. 8.314 줄 퍼 K몰, 단위가 줄 퍼 K몰이고, 그 다음에 0.082 ATM 리터 K몰. 자, ATM 리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에너지의 단위예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우리가 보통 줄, 킬로줄 단위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에너지의 단위로서 ATM 리터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TM 리터라고 얘기하는 게 에너지의 단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1 ATM 리터는
101.3 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져요. 대략 한 100줄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유자재로 환산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제 뒤에서 제가 물리화학 문제 풀 때도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뭐 유도하여라 이런 거 말고 계산하여라는 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답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반드시 단위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줄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고 ATM 리터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숫자 떡 던져놓고 채점하는 사람한테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서 채점을 하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의할 거는 분석화학에서는 유효 숫자를 주의하셔야 되고 물리화학에서는 단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턴의 분화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돌턴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돌턴의 분화법칙, 이 5가지는 전부 이상기체만 100% 만족시키는 방정식이고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법칙에 해당이 된다. 혹은 아니면은 근사적으로 만족시키는 법칙에 해당이 되죠. 돌턴의 분화법칙도 학생들 중에 가끔 보면은 저거는 실제 기체도 만족시키는 법칙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쟤도 이상기체만 만족시키는 법칙에 해당이 돼요. 뭐 이런 거죠. 저기에 P는 이코르 PA 플러스 PB 덴덴덴. 그래서 ABC 이런 것들은 혼합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기체를 얘기를 하죠. 돌턴의 분화법칙은 각 성분기체의 분합을 합치면 항상 P 토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돌턴의 분화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P 토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녀석은 원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표현하면 N 토탈에다가 R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각 성분 기체의 분합을 표현하면은 그 V분의 해놓고 난 다음에 NaRT 그 다음에 플러스 V분의 NbRT 덴덴덴 다 합치면은 결과적으로 V분의 Na 플러스 Nb 덴덴덴 RT 그래서 결과적으로 N 토탈 RT가 나오죠. 자, 그때 PA 오버 P 토탈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N 토탈 RT분의 뭐가 빠졌지? V가 빠졌네. V, 미안합니다. V분의 N 토탈 RT. 그 다음에 PA는 V분의 NA RT. 이렇게 되죠. 그럼 V 지워지고 RT 지워지면서 N 토탈분의 NA. 이게 뭐예요? 혼합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성분 중에 A기체가 차지하는 몰수의 비율이죠. 그래서 몰분율 이렇게 되죠. 그래서 PA는 이코르 P 토탈에다가 A기체의 몰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돌턴의 분화법칙을 갖다가 일반화학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전공화학 책에서는 돌턴의 분화법칙을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턴의 분화법칙 전체 압력에다가 기체의 몰분율을 곱해주게 되면 특정 성분의 분합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이상기체만 100% 만족시키는 법칙에 해당이 되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다면 실제 기체는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서 가리키는 것은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과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자,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압축인자가 있습니다. 압축인자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압축인자의 수학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PV를 nRT로 나눠줘요. 여기서 PV는 뭐죠? 실제 기체의 압력과 실제 기체의 부피, 현재의 온도, 실제 기체의 몰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기체가 들어가면 이상기체에 관련된 압축인자죠. 근데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항상 PV는 이코르 nRT를 만족시키죠. 따라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Z는 1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항상 이상기체는 압축인자 값이 1입니다. 근데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압축인자가 1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의 압축인자인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식의 패턴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압력. 압력에 따라서 압축인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상기체는 항상 이래요. 근데 실제 기체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낮은 압력 쪽에서는 압축인자 값이 이상기체보다 작고 높은 압력으로 가면은 압축인자 값이 이상기체보다 커지는 이런 식의 양상을 갖죠. 압력이 낮을 때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부피 축소가 일어나고 부피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부피보다 더 작은 몰 부피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은 압력에서는 반발력을 강력하게 받죠. 강력한 반발력 때문에 부피 팽창이 일어나서 이상기체의 몰 부피보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양상을 나타내죠.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압축인자의 정의가 있는데 PV는 이퀄 nRT로 PV 오버 nRT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n을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V분의 N이 되겠고, V분의 N은 몰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압축인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이 무엇과 무엇의 비율을 상징하게 된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의 비율을 상징한다. 그래서 압축인자 값이 1보다 크면은 무엇을 의미한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영역, 압축인자가 1보다 작은 영역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압축인자가 Z는 이퀄로 PV 오버 nRT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때 V를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V분의 N. 그리고 P를 아래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P분의 RT가 되겠죠. V분의 N은 뭐예요? 실제 기체의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P분의 RT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PV는 이퀄로 nRT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P분의 RT는 N분의 V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P분의 RT, 즉 N분의 V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 이 부분은 이상기체의 몰 부피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의 비율을 우리가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압축인자의 개념은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에 해당이 된다. 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상태 방정식이 실제 기체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한 상태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각각 뭐라고 얘기한다? 비리얼 방정식과 판데어발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비리얼 방정식은 실험적인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물리적인 의미나 화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매개 변수,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실험 결과를 제일 잘 설명해. 그런 식으로 임의로 집어넣은 숫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자, 비리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PVM은 이퀄로 RT가 되죠. 이게 이상기체죠.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PVM은 이퀄로 RT 되죠. 여기 때 n을 1로 보내면 VM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PVM은 RT이면 이건 이상기체예요. 근데 그 실제 기체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죠.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를 무엇을 가지고 표현한다? 뒤에 전개식의 형태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이상기체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걸 더해가지고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쭉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몰 부피에 대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몰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압력에 대해서 전개한 것은 몰 부피의 역수에 대해서 전개한 거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에 대해서 전개한 것과 같죠.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B, C
요런 거 B-, C- 혹은 B, C 이런 것들을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하고 비리얼 계수는 무엇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는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매개 변수예요. 어떤 이론적으로 유도가 되는 값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험 결과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B-가 이렇고 왜 C-가 이런지, 왜 B가 이렇고 왜 C가 이런지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힘든 공식이에요. 반면에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본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압력과 인력이나 반발력에 의한 효과를 갖다가 커렉션을 한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다가 인력에 의한 효과는 오로지 무엇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력에 의한 효과는 오로지 압력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발력에 의한 효과는 몰 부피 혹은 아니면은 부피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력이 압력과 몰 부피에 모두 영향을 미치죠. 반발력도 압력과 몰 부피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에서 이걸 모두 고려를 하면 공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유도 과정에서 이걸 빼고 인력은 압력에만, 반발력은 부피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서 식을 유도한 게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죠.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 이와 같이 혹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보일 온도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가장 근접하게 행동하는 온도를 갖다가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B 실제 기체의 행동이 이상 기체와 가장 가까운 온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통 보일 템퍼레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축인자가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온도가 낮을 때는 이와 같은 패턴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얕아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점점 곡선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Z는 이코로 1 곡선에 점점 붙어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T는 이코로 TB,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1보다 항상 커요. 1보다 항상 큰데 1보다 큰 정도는 거의 미미한 정도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플랫하게 붙어버려요. 흔히 우리는 TB에서 Z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압력에 상관없이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보다 정확히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Z는 이코로 1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항상 큰데 1에 매우 가까운 어떠한 값을 가지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축인 요런 식의 양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일 템퍼레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점점 보일 이상 기체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압력하에서 압축인자 값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모든 압력에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편차를 가져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충돌 빈도수가 증가하고 충돌 빈도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이웃한 분자로부터 강력한 반발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효과보다는 반발력에 의한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특이한 양상을 갖다 보여줘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1학년 때 일반화학을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온도가 보일 온도에 가까워지면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의 온도보다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가까운 행동 양상을 가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서부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상 기체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P는 이코르 Vm-B에 RT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 여기서 A하고 B는 판데어발스 매개 변수라고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실험값이죠. 그래서 산소의 값, 질소의 값 이런 것들이 다 틀리죠. 자, 그래서 어떠한 기체가 있어요. 그 기체를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력과 몰 부피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갖다 우리가 그린다라고 합시다.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쪽이 몰 부피, 이쪽을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이 낮은 온도에서는 이런 식의 양상을 갖다 그려요. 근데 이런 식 온도가 낮을 때, T가 낮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티컬 템퍼레처, 임계 온도보다 낮을 때는, 임계 온도는 보일 템퍼레처 아닙니다. 이건 TB가 아니라 TC죠.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이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벌써 2달 전에 들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달 쉬다 왔으니까 또 한참 전에 또 들었던 내용이라서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계 온도입니다. 이건 임계 온도.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보일 템퍼레처 말고. 자,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식의 S자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근데 이 S자 곡선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특히 이 영역이 말이 안 되죠.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 부피가 팽창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게 상변이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맥스웰 작도법이라는 거 생각을 하죠. 맥스웰 작도법은 뭐냐면 수평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긋느냐면 수평선 위의 면적과 수평선 아래의 면적이 같을 수 있도록 수평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어놓고 난 다음에 이 수평선의 위아래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지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서로 다른 몰 부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몰 부피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잠깐만,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 이쪽이 P인가 보다. 이쪽이 P고, 내가 잘못 그렸어요. 이게 V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PV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압력하에서 몰 부피가 2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일한 압력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몰 부피를 갖는 경우, 어떤 경우에요?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작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상전이 압력들을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녀석은 몰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죠. 액체입니다. 같은 압력하에서 몰 부피가 상대적으로 크죠. 몰 부피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건 기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액체의 몰 부피, 요건 기체의 몰 부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임계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 크리티컬 템퍼레처죠. 그래서 임계 온도는 크리티컬 템퍼레처, 임계 압력은 크리티컬 프레셔, 임계 몰 부피는 크리티컬 볼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온도를 계속 높이다 보면은 드디어 판데어발스, 이게 Vm이고 P라고 얘기했을 때 판데어발스 기체가 판데어발스 루프를 그리지 않는 포인트에 도달하게 돼요. 아까 같은 S자 곡선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 드디어 요런 식의 형태를 보이는,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상에서 S자 곡선이 없어지는 위치, 거기를 갖다가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S자 곡선이 뭘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상전이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S자 곡선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상전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전이를 더 이상 관찰할 수 없는 온도,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리티컬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레처에 도달하게 되면 상전이 곡선을 관찰할 수 없는 이런 식의 곡선,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나더라. 그럼 여기에 이 가운데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변곡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실
크리티컬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크리티컬 프레셔, 크리티컬 볼륨이라고 얘기하는 것, 즉 TC, PC, V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판데어발트 상태 방정식에서 변곡점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지만 어떤 걸 갖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하죠? 한 번 미분한 점도 0, 두 번 미분한 것도 0, 이런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판데어발트 상태 방정식을 한 번, 두 번 미분한 지점이 0이 되는 포인트를 갖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값과 두 번 미분한 값 모두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이 공식을 만족하는 그런 포인트를 찾으면 그것이 각각 판데어발트 기체의 TC, PC, VC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P를 VM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요. 이거 VM에 대해서 1차 미분하면 요거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VM에 대한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요거 VM에 대한 마이너스 2승 되겠네. 그래서 VM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제곱에다가 RT.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건 VM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VM에 대한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에다가 그 다음에 VM분의 1의 3승.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변곡점은 이게 제로가 되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분했을 때 이게 이제 제로가 되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VM분의 P를 이걸 두 번 미분을 해요. 위에 거를 갖다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VM분의 P의 3승에다가 2RT 그 다음에 마이너스 VM분의 4A는 이코르 6A지. 3이 내려오니까 6A는 이코르 0. 그래서 이게 식1, 이게 식2, 이게 식3이에요. 그래서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임계점에 해당이 되는 온도, 압력, 부피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들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제가 꼭 암기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데어발트 기체의 임계, 온도, 압력, 부피를 유도하여라라는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게 유도하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외우고 있으면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식 세 가지 써놓고 난 다음에 답만 떨렁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연립하면 답이 이게 나온다.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라고 주관식에서 풀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계산 과정을 모두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 과정의 핵심적인 식들과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식이죠. 그리고 계산 결과는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보여주고 다음을 연립하면 답을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암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이걸 유도하라고 하는 거를 꼭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꼭 암기하세요라고까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겠는데 알아두면 편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시고 압축인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압축인자의 정의는 PVM RT죠. 근데 여기에다가 TC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PC 집어넣고 VM에다가 VC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 임계점에서의 압축인자 값이 나오죠. 그것을 ZC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계점에서의 압축인자 값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임계점에서의 압축인자 값을 구하면은 판데어발트 기체의 매개 변수 값이 몽땅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판데어발트 기체의 임계점에서의 압축인자 값은 얼마다? 8분의 3에 해당이 된다.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기체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응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응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판데어발트 기체에서
환산 부피, 환산 압력, 환산 온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가 한 가지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된다. 그걸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양자역학에서도 대응 상태의 원리 나오죠.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양자역학에서의 대응 상태의 원리는 뭐죠? 양자수가 높아지면은 양자역학적인 결과가 고전역학적인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응 상태의 원리고, 저기서 나오는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기서 나오는 대응 상태의 그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환산 온도, 압력, 부피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판데어발스 매개 변수 AB가 다른 녀석들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AB 값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응 상태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환산 온도, 압력, 부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실제 기체의 압력을 갖다가 그 기체의 임계 압력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오죠? 현재의 압력이 임계 압력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로 나오죠. 만약에 PR이 1.1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재 압력은 이 기체의 임계 압력의 1.1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환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겠죠. PR도 현재의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눠줘요. 그래서 현재 온도가 임계 온도의 그 기체의 임계 온도의 몇 배인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R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몰 부피를 임계 몰 부피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현재의 몰 부피가 임계 몰 부피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VR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중에서 PC, TC, VC는 어떻죠? 기체의 종류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이 기체의 종류마다 다 틀린 값을 가지고 P를 나눠주게 되면은 그때 얻어지는 TR 값, 그 다음에 그때 얻어지는 TR 값, 그때 얻어지는 TR 값을 사용을 해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기체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걸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삼각형 정도로 해서는 한번 봐주세요. 요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알면 좋으니까 꼭 암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삼각형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각형 치는 게 특이한 겁니다. 나머지 삼각형 이거 뭐고 아무것도 안 친 거는 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각형 치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집어넣긴 했는데 꼭 암기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언젠가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연력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연력학에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du는 equal to dq 플러스 dw더라. dq는 방향성이 없는 에너지의 전달. dw는 방향성을 갖는 에너지의 전달. 그래서 이건 무질서한 에너지의 전달. 이거는 질서 있는 에너지의 전달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에너지의 전달과 방향성이 없는 에너지의 전달량을 합쳐주면 걔의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자, 연력학 제1법칙에서 dq와 dw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dw라고 얘기하는 거. 원래 d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팽창일과 그 다음에 비팽창일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비팽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델타 V가 0인 상태, 즉 개의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의 일을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델타 V가 0인 일, 즉 개의 부피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통 dw는 이코르 마이너스 PEX dV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은 사실은 누구에 해당이 된다? 팽창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W는 마이너스 PEX dV라고 얘기하는 이 dW는 팽창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비팽창일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팽창을 하는 경우나 수축을 하는 경우나 이 공식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팽창을 할 때 계산하는 압력도 외부의 압력, 수축을 할 때의 압력도 외부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팽창할 때는 P2X를 써야 되고 수축을 할 때는 P2를 써야 되나 보다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팽창 수축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dW는 마이너스 P2X dV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일에 의해서 두 가지 종류의 일에 관련된 공식이 팽창일, 그 중에서도 팽창일에 관련된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죠.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장 가서 이거 언제 유도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팽창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dW죠. 미소, 일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을 하면 일의 총량이 된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일의 미소 변화량, 그 중에서도 팽창일은 마이너스 P2X dV가 된다. 그런데 등압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등압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걔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만 예외로 이 등압은 P2X가 일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등부피, 등압, 등온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 내부의 압력, 개 내부의 부피, 개의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만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내부의 압력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등압 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의 압력이 일정한 조건 하에선 얘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V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하면 V의 거시적인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델타 V가 됩니다. 델타 V는 V2 마이너스 V1이죠. 혹은 VF 마이너스 V1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이 얻어진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W는 이코르 인테그랄 dW에 해당이 되고 dW는 마이너스 P2X dV.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어떤 과정이죠? 등원 가역 과정. 여기서 가역이란 말이 들어가죠. 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무엇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외부의 압력과 개의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PdV가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이건 개의 압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등온 과정이 들어가죠. 자, 이상기체를 가정을 한 상태에서 등온 과정이 들어가면 P는 어떻게 되죠? V분의 nRT. 자, 그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네. 그 다음에 팽창 수축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몰도 안 변하겠죠? 따라서 이때의 상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V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lnV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식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암기해야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삼각형을 표시하지 않는 이상 몽땅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시험장 가서 저거 언제 유도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그 다음에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출입하는 이제 열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QP와 QV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건 일정 압력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 이건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 따라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은 N, CPM, DT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DQP면 DQV는 N, CVM, DT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일정 부피 몰 연료량, 이거는 일정 압력 몰 연료량. 몰당이니까 앞에 몰수 곱해줘야지만 전체 출입하는 열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CPM과 CVM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CVM이라고 얘기하는 것, 실제 기체인 경우라 그러면 CVM, CPM에 해당이 되는 것을 실험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상 기체는 없는 기체죠. 없는 기체니까 CPM이나 CVM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에 의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론에 의해서 유도된 결과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단원자 이상 기체에서부터 나오죠. 단원자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온도를 올려주면은,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뭐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상승한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온도는 무엇을 반영한다?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줘야 되고 가해진 열은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운동 에너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병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진동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진동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매우 고온에서만 아주 온도가 높은 경우만에서만 열 용량에 기여를 해요. 자, 이게 나중에 이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뭐더라? 우리가 보면은 회전온도, 진동온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통계연력학적인 개념인데 회전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로테이셔널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온도 이상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열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회전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온도가 뭐냐면은 회전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동 온도는 뭐냐? 이 온도 이상에서는 열 에너지의 공급에 의해서 어떠한 입자들의 진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되는 온도가 진동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기체의 회전 온도 같은 경우는 10K, 20K 범위 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온은 이미 회전 온도 이상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에 의해서 회전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진동 온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기체가 3000K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진동 운동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 기체가 3000K 이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온 부근은 진동 온도보다 훨씬 낮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에 진동 운동 에너지 간격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가지고 뭐가 있냐면 회전 운동 에너지 간격이 있어요. 회전 운동 에너지 간격은 대단히 좁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 의해서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동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게 점점 원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 기체에서는 진동 에너지 간격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갭이 좁아지죠.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이 상태에 있는 입자들이 꽤 많아요.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 열 에너지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를 점유하고 있는 높은 에너지 준위, V가 큰 준위를 점유하고 있는 입자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 약간의 열을 흡수해서도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된 상태.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동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온도가 보통 3000K가 넘어가요. 상온 근처에서는 진동 온도보다 훨씬 낮다라는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즉, 온도를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온 부분에서는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 이 두 가지만 중요하고 진동 운동 에너지의 여기는 뭐에 기여하지 않는다? 열의 흡수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열을 흡수해서 진동 에너지가 변하기 위해서는 3000K 이상의 온도여야 돼요. 상온 부분에서는 열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에너지만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원자 이상기체가 있는데, 자, 단원자 이상기체부터 봅시다. 단원자 이상기체의 그 CV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DQP는 DH로 연결이 되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DQV는 DU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연결 관계를 갖습니다. 이상기체인 경우에.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엔탈피의 변화량은 일정 압력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과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와 항상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 어디인 경우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실제 기체는 안 그렇습니다.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항상 이러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설명 안 하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CVM을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봅시다.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되는데 첫 번째,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시종일관 제로입니다. 위치 에너지,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에 의한 에너지가 항상 제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의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병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진동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되는데 상온 혹은 상온보다 낮은 온도, 상온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동 운동 에너지는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뭐죠? 단원자 이상기체죠.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부터 나가야 되겠다. 그걸로 먼저 얘기를 하고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사실부터 얘기를 합시다. 단원자 이상기체니까 단원자 이상기체의 특징이 뭐예요?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인 거죠. 따라서 진동 에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이죠. 진동 에너지라는 게 없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도 어떻게 돼요? 회전 운동 에너지도 제로예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원자 이상기체는 그 반지름이 0인 이상기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반지름이 0이니까 회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전도 진동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2분의 3 n kt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다 2분의 3 kt라고 얘기를 하죠. 2분의 3 kt. 이게 입자의 하나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몰수를 더해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n몰계의 평균 병진 운동회가 되는 거죠. 이건 입자 한 개예요. 만약에 n몰계의 입자가 있다라면은 그 입자의 총수는 어떻게 되죠? n몰계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입자의 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D는 이코르 2분의 3 N, NA, KT가 되는 거고, 여기서 NA에다가 K를 곱한 걸 우리가 기체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 2분의 3 N, RT. 그래서 이거 풀어쓰게 되면 2분의 3 NR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DT죠. 이게 N, CVM, DT에 해당이 되죠. 그럼 DT 지워지고 NN 지워지니까 CVM은 이코르 2분의 3 R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VM, 단원자 이상기체의 CVM은 R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CP와 CVM의 관계.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되겠죠. H는 이코르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가 NRT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DH는 어떻게 되죠? DU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D, NRT가 되겠고, 여기서 NRT에서 NR은 기체 상수죠. 그러니까 몰수하고 상수니까 바깥으로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미분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NR,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은 NCVDT죠. 근데 CV가 2분의 3 R이래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 NR DT가 되고 이것도 NR DT가 되죠. 풀어서 쓰게 되면 2분의 5 합치면 2분의 5 NR DT가 되고 이게 NCPM DT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N 지워지고 DT 지워지고 따라서 CPM은 얼마다? 2분의 5 R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서 DH하고 DU, 즉, DH하고 DU 사이에 차이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발생이 됐죠? 요것 때문에 발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만큼 차이가 나요? NR만큼 차이가 되죠? 몰당에는 항상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R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CPM하고 CVM의 차이를 보면은 항상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R만큼 차이가 난다.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상기체에서 CPM과 CVM의 차이는 정확히 R만큼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R만큼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비선형 다원자 분자부터 해봅시다. 비선형 다원자 분자. 비선형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면은 이것도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상기체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근데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병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진동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진동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그런데 아까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지름이 없는 점이었기 때문에 회전 운동도 진동 운동도 없었어요. 근데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선형 다원자 분자, 이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진동 에너지도 있고 원자 자체는 점으로 취급하지만 원자와 원자가 화학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을 통한 회전이 존재해요. 따라서 회전 운동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회전과 진동이 모두 존재합니다. 다원자 분자에선. 근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상온 이하의 온도, 상온을 포함한 상온 이하의 온도에서는 진동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있다 없다. 열 에너지의 흡수에 의한 진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이 아니라가 아니라 0이죠. 0.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여를 못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만 고려를 하면 되느냐면 병진 운동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량과 회전 운동의 열의 흡수에 의한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열의 흡수에 의한 병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을 고려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병진 운동 에너지는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2분의 3 nRT로 표현이 되죠. 만약에 몰수가 n이라고 얘기를 하면 KT에다가 곱하기 n의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곱한 게 이거죠. 자,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엔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X축에 대한 회전 운동, Z축에 대한 회전 운동, Y축에 대한 회전 운동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 축에 대한 회전 운동 한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각각 얼마다? 2분의 1 KT만큼의 회전 운동 자유도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씩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X축에 대한 회전 운동에 의한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 Z축에 대한 회전 운동에 의한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회전 운동에 의한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X, Y, Z축 모두가 가능하다면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는 입자 하나의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입자 하나의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몰수를 곱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N몰이 있을 때 개 전체의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뭐가 된다는 얘기죠? 2분의 3 nRT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nR dt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CVM은 얼마에 해당이 된다? 3R에 해당이 된다. CP는 얼마예요? CVA보다 항상 플러스 R만큼 크죠. CP와 CV는 R만큼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나오는 선형 다원자 분자. 선형 다원자 분자는 분자가 생겨먹은 형태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면 요따구로 생겨먹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따구로 생겨먹었네? 보통 결합축 방향을 Z축으로 많이 잡죠? 요따구로 생겨먹었네? 따라서 Z축에 대한 회전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X축과 Y축에 대한 회전 운동만이 있다. 따라서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이게 아니라 뭐가 된다는 얘기지? 2분의 2 KT, 즉 KT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nRT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회전 운동에 의한 기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형 다원자 분자는 병진 운동에 의해서 2분의 3R,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의해서 1R,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5R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R만큼 더 큰 것이 누구다? CP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 이건 설명일 뿐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이걸 기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내용을 알고 암기를 하면 암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단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열 과정에서 포인트는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하고 이상기체 어떠한 이거는 굳이 이상기체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모든 기체입니다. 단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거예요. 이상기체에서 등원이 되면 dt가 0이 되죠. dt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ncv dt에서 dt가 0이면 du가 0이네. 그 다음에 ncp dt에서 dt가 0이면은 dh도 0이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du는 이코로 0이다. dh는 이코로 0이다가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가 등원 조건이 주어지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아, 얘는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단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거는 제가 옆에 이상기체라는 얘기 안 썼죠. 실제 기체든 이상기체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단열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du는 이코로 dq 플러스 dw에서 이게 없는 겁니다. 단열은.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du는 이코로 dw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열 과정에서의 문제를 풀 때의 키포인트예요. 단열이란 얘기가 나오면 아, 하는 일의 양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겠구나 라는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미쳐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잡아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열에서의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등원인 경우엔 du가 제로죠. 근데 du는 dq 플러스 dw네. 따라서 dw는 무엇과 같다? 마이너스 dq와 같다. 그래서 등원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의 양이 출입하는 열량과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고, 단열 과정에서는 일의 양이 무엇과 같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의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가역 단열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유도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본 강의에서 다 했었던 거고, 혹시 그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했었던 강의 자료나 그런 거 찾아보면 유도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에서는 P와 V의 곱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열 과정은 그 중에서 얘는 가역 단열입니다. 가역 단열 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V의 곱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P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마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CPM과 CVM의 비율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CPM은 CVM보다 얼추죠?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1보다 큰 값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압력과 부피 관계를 보여줬을 때 훨씬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쪽이 압력, 이쪽이 부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등원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단열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훨씬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등원과 단열에 떨어지는 변화량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얘는 뭐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V의 감마승에 반비례하는데 그 감마가 1보다 큰 값이죠. 훨씬 급격하게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가역 단열 과정에서 또 하나 일정한 것은 누가 일정하죠?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역학에 응용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뭐 별거는 아니고,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요거는 뭐 별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수학적인 기교를 부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뭐를 유도하여라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유도를 할 때 이러한 기교를 부려야 되는 경우들이 수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완전 미분. 완전 미분은 뭐냐? 완전 미분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상태함수의 미분이에요. 우리가 연력하게 보면 상태함수, 경로함수 얘기하죠. 경로함수는 1과 열이고 상태함수는 1과 열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상태함수죠. 그 상태함수의 미분을 갖다가 우리가 모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완전 미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F라고 얘기하는 어떤 상태함수의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X와 Y는 그 상태함수 값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고, F는 종속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 F의 전체 변화량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F의 X에 대한 변화율을 에다가 X의 변화량을 곱해주고, F를 Y에 대한 변화율, Y가 변했을 때 F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죠. 거기에다가 Y의 변화량을 곱해요. 변화율 곱하기 변화량이니까 결과적으로는 Y의 변화에 의한 F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요거 전체가. 요거는 뭐죠? X의 변화량에 의한 F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의 변화에 의한 F 변화량과 Y의 변화에 의한 F 변화량을 더하면 F의 전체 변화량이 나온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경로함수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서만 성립한다? 상태함수에서만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함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경로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를 미분할 때 Y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느냐, X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그 값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미스프린트인 것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이거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저 분류예요. 저거 점 찍어 놓은 겁니다. 점 찍어 놓은 거. 이거 점이에요. 점. 이거 누가 보면 마이너스로 헷갈리겠네.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점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네. 직선으로 돼 있네. 미쳤네요. 이거 마이너스로 헷갈릴 수 있겠네. 점이에요. 점.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함수를 Y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미분하나, X에 대해서 미분하나, X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미분하나, 미분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예요. 이건 이제 상태함수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체인룰이죠. 이거 저 수업할 땐 이거 유도했었는데 지금 이거 유도할 시간 없죠. 그리고 그 유도가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유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에도 별 도움이 안 됐었죠. 사실은. 그냥 힘으로 외우세요. 그냥 쭉 빠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 중에서 이 두 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암기하는데. 근데 이것만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Z 대신에 Y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하고 Y를 순서를 바꾸죠. 응? 일정한 거하고 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Y를 올리고 X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Z를 끌어가고 뭐 이렇게 설명해도 복잡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해도 기억을 하세요. 저거는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두 가지 룰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뭐냐면은 요거죠. U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전부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성분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자, 일성분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퀄 nRT라고 얘기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nPVT 이 넷 중에서 세 개만 개를 묘사하는 독립변수 역할을 해요. 왜? PV는 이퀄 nRT라고 얘기하는 식이 하나가 존재하고 식이 하나 존재할 때마다 독립변수의 숫자가 줄어들죠. 따라서 개를 묘사하는 상태 변수는, 개를 묘사하는 독립변수는 이 넷 중에 임의의 3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갖다가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이 중에 임의의 3개니까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VT의 함수로 묘사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파샬 U 오버 파샬 N에다가 VT에다가 dN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V의 T에 dV N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T에 NV에다가 DT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N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0이 돼버리죠. DN은 이코로 0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져요. 우리가 기체 팽창 수축할 때 기체의 몰수가 소멸되거나 생성되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의 몰수는 일정하니까 이 부분이 소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샬 U 오버 파샬 V에 N은 일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명백하니까 굳이 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파샬 U 오버 파샬 T에 V에 DT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뭐죠?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CV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부 압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압력의 정의에 해당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이T dV 플러스 CV dT가 돼요. 그래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부피의 변화와 온도 변화에 모두 의존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상기체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상기체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부피를 변화시키면 뭐가 변하죠? 부피의 변화는 항상 뭐에 변화하고 상관이 있냐면은 입자 간의 거리 변화하고 평균 거리의 변화하고 상관관계를 가져요. 부피가 팽창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가까워지면 부피가 작아지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상기체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부피 변화, 즉 입자 간의 평균 거리의 변화가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안 줍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는 파이T가 0이에요.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되죠? CVDT.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 변화에만 의존한다. 이상기체는 부피 변화는 아무런 그 영향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몰 단위로 표현하면 NCVM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실제 기체는 부피 변화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열 팽창 계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봐주세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부피로 다시 나눠놔요. 그럼 이거 뭐죠? 1리터당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1리터의 기체를 갖다 놓고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열팽창 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등압 열팽창 계수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보면은 C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를 온도 변화에 따라서 표현을 하죠. 어떤 조건에서? 등 부피 조건에서. 이게 CV야. 근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일정 압력 조건이죠.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거죠.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그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요건 P고 요건 V예요. 이게 P냐 V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차이를 갖겠느냐.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뒤에도 비슷한 유도 방식을 갖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 du는 이코르 파이T dv 그 다음에 cv dt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공식이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게 du 오버 dt의 p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다 뭘 집어넣느냐면 이 식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요 du가 요 du잖아. 그래서 갖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파이 t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 이걸로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cv 해놓고 난 다음에 요 dt를 파샬 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뭐죠?
1이지. t를 t로 미분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이 파이 t에다가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 그 다음에 cv 이렇게 되고, 이게 뭐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이거네, 이거. 등한몰 연령량 계수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알파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더라.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상기체를 가정을 해요. 이상기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상기체의 특징, 파이 t는 0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몽땅 없어지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상기체에서는 둘이 똑같은 값을 가져요. 실제 기체에서는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얼마만큼 차이가 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자, 요거는 항상 얘하고 같이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du는 이코르 파이 t dv에다가 cv dt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 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이건 실제 기체에서의 엔탈피의 변화량. 그런데 둘이 굉장히 시계 형태가 비슷해요. 여기 cv 들어갈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갔죠? cp. 그 다음에 여기 파이 t, 내부 압력 들어갈 자리에 뮤t가 들어갔죠. 이 뮤t는 뭘까? 이거는 우리가 등온,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등원, 줄, 톰슨 계수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항상 이렇게 아래 첨자로 들어간 것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조건을 얘기를 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얘기죠. 이 줄 톰슨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압력 변화가 엔탈피나 이런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등온 조건에서 를 표현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온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줄 톰슨 계수와 등온 줄 톰슨 계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줄 톰슨 계수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등온 줄 톰슨 계수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과 변하는 것을 서로 변화를 바꿔줘요, 위치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줄 톰슨 계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샬 t 오버 파샬 p의 h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요게 줄 톰슨 계수에 해당이 돼요. 요걸 뒤집은 거예요. 자, 저게 보면은 cp와 줄 톰슨 계수 그리고 등원 줄 톰슨 계수 사이의 상호 관계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 체인 룰을 사용을 해보세요. 체인 룰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체인 룰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요게 아래로 내려가죠. 파샬 P, 요게 여기로 내려가죠. 파샬 T, 그리고 여기에 일정했던 게 여기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얘가 어디로 가요?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뭐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거 말고 딴 나머지 하나 있는 게 P.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얘를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파샬 P 오버 파샬 T의 H 그 다음에 파샬 T 오버 파샬 H의 P는 마이너스 1.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려주려면 어떻게 되죠? 분모 분자가 뒤집히네.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T 오버 파샬 P의 H 그 다음에 이것도 분모 분자가 뒤집히네.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 이게 뭐예요? 이게 줄 톰슨 계수. 이게 뭐예요? CP.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건 체인 룰로부터 나오게 되는 공식입니다. 공식 유도 과정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암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공식은 제가 세모 치는 거 빼고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다가도 누가 쿡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죽겠나 본데 쉬어야 되나? 이거 쉬면은 이게 한 시내에 못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곤란하죠. 그래서, 그래. 5분만 릴렉스 합시다. 5분만 릴렉스 하다가 조금,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한 2, 30분 하면은 이거 내용 정리는 끝날 거예요. 이 내용 정리 이만큼 했으면 얼마큼 한 거지? 연력 거의 반 이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가서 연력학 반 이상을 하루에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뒤에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뭐 여기에는 기출문제는 안 섞여 있어요. 여기 기출문제 있냐고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은 기출문제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어떤 것들은 스텝 2에 나오는 것들은 기출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듯도 보이고 스텝 1은 기출문제에 좀 쉬운 문제하고 비슷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도 하는데 기출문제를 여기다 쓰면은 내가 사기꾼이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근데 여긴 기출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여기 있을 테니까 5분 동안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바깥에 나가서 숨 쉬고 좋은 공기라면 푹 들이쉬라고 얘기할 텐데 공기가 좋지 않아서 훅 들이쉬라고 얘기는 못하겠네. 어쨌든 좀 잠깐 쉽시다. 5분 정도만.